발표 순서는 다음, 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어, 먼저 인트로덕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온 디바이스에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온 디바이스 학습은 여러 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최적화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디플로이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환경에 맞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 서버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단점들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 프레임워크 상에서 학습 시에 필요한 메모리량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메모리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타겟으로 하는 디바이스가 그 뒤에 나오겠지만 그 플래시가 1MB이고 SRAM이 256KB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 모바일 내 학습시킬 때 들어가는 메모리량이 뭐 300MB 정도 되니까 그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메모리량은 사실 추론할 때는 괜찮은데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메모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온디바이스 학습의 또 다른 두 번째 문제점은 추론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 있죠. 뭐 TVM, 뭐 TF-라이트도 있고, 뭐 TensorRT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백프로퍼게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온디바이스에서 많이 디플로이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모델들을 학습시켜서 재배포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서버로 올려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디바이스로 재배포하는 그러한 좀 거추장스러운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학습의 세 번째 단점은 뭐 여러 가지 뭐 로우코스트 방법론들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뒤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시킨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이어스만 학습시키는, 바이어스는 뭐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액티베이션 값들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뭐 전 단계의 그레디언트만 필요하니까 메모리량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있긴 있지만 많은 성능 열화가 발생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학습 알고리즘이랑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이 방법론에 들어가는 요소를 세 가지로 말을 해보면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스케일링, 스파르스 업데이트, 그리고 타이니 트레이닝 엔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스케일링이랑 스파르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서 뭐 말하는 타이니 트레이닝 엔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클래스파이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백보온의 웨이트도 학습시킬 수가 있어서 성능이 좋고 또 이제 메모리 그 학습시킬 때 메모리 풋프린트를 1000배 이상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뭐 파이토치랑 테스플로우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TF-라이트 뭐 이거는 뭐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커널 대비 그 학습 속도를 20배 이상 빠르게 했고 또 네 번째로는 이것을 실제로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그게 코텍스 M7 기반이 뭐 STM32F746에 디플로이해서 실제 메모리 풋프린트도 찍어보고 뭐 학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시간을 쟀더라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에서는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스케일링이랑
아까 이제 스파스 업데이트 그리고 타임 트레이닝 엔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자화된 모델을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학습시키는 것은 되게 여러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퀀타이제이션 된 인트8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텐서RT나 자신도 AI 같은 것들도 사실 파이토치로 플로트 형태로 학습을 시킨 뒤에 오닉스로 익스포트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트8로 된 네트워크 자체를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양자화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텐서들이 제각기 다른 프리시전을 띄고 있고, 또 이게 인트8로 변환되고 그래프의 레이어 퓨전을 하면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퓨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학습할 때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스케일 미스매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양자화하는 과정 중에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것이 왜곡된다라는 건데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각 텐서들이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위에 있는 것들은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놈 대비 웨이트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FP32에 비해서 int8이 굉장히 그 스케일 값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크게 잡히는 int8로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양자화 했을 때 학습할 때 학습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스케일링, QAS를 통해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좀 보상을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양자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다 아는 양자화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가지고 뭐 양자화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이 스케일링 팩터가 존재를 할 때 이제 양자화하기 전후에 그레디언트 놈 대비 웨이트 놈에는 이제 이 스케일 팩터의 마이너스 2승만큼 더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웨이트는 int8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이어스는 뒤에 더해지는 값이라서 int 32 비트 프리시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풋의 스케일 팩터까지 다 더 곱해지기 때문에 뭐 물론 웨이트도 물론 곱해지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앞에 들어가는 러닝 레이트를 상승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이 곱해지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한 러닝 레이트를 곱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케일 팩터들을 각 레이어마다 고려를 해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보상을 해줌으로써 앞에서 봤던 것처럼 int8에서 QES를 적용하면은 FP32에서 그레디언트 놈 대비 웨이트인 놈과 비슷한 비율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직접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그 얘네들 GitHub에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원리는 위와 같고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스파스 레이어 약간 궁금한데요. 네네. 앞에서 그 스케일 팩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스케일 팩터는 그 플로팅 포인트에서의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int8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으로 집어넣을 때 나눠주는 값을 스케일 벡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버 단위에서 트레이닝 할 때 이미 정해진 스케일 벡터 값을 말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트레이닝 콘테이제이션을 한 그래프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스케일 벡터 같은 경우는 뭐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 뭐 TX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오닉스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리 다 계산되어 있는 값입니다. 네, 다음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스파스 레이어 텐서 업데이트인데, 이제 앞서 말한 QAS 같은 경우에는 양자화된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긴 하는데 여전히 메모리 면에서는 이점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플로트에 비해서 메모리 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인트팔로 했을 때에 비해서는 메모리 면에서 이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메모리 포프린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루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만 추론할 때 프루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그래프를 프루닝한 게 아니고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 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 프루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프루닝을 할 것이냐를 이제 규칙을 좀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규칙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어를 가정을 했을 때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디언트가 그 전 레이어의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인풋으로 이제 액티베이션으로 계산되는 어떤 값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레이어만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뭐 최대한 뭐 당연히 많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백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나는 그 레이어가 있을 때, 마지막 레이어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맨 끝에, 그러니까 그 아웃풋까지 해당되는 모든 레이어의 바이어스는 언제나 업데이트한다 라는 이제 규칙이 첫 번째 규칙이고요. 바이어스 업데이트 규칙이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 레이어 업데이트라고 레이어 중에서 이제 서브셋, 그러니까 뭐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서 성능에 가장 개인이 많은 레이어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규칙이고, 세 번째는 그 레이어 중에서도 얼마나 프루닝을 할 것이냐. 그 채널 중에서 채널의 서브셋에 대해서 얼마나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가 이제 세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있을 때 그 어떤 웨이트와 바이어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채널들을 업데이트할지 선택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는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혹시 프루닝이나 콘테이제이션 해보신 분들은 뭐 센시티브 어널리시스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어떤 레이어를 뭐 인트8로 바꿀지, FP165를 할지, 그러한 거를 다 성능에 대해서 영향도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밑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K개의 레이어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치면은 마지막 5개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6% 정도의 성능 개인이 생기구나. 클래시파이어만 업데이트 했을 때에 비교해서 6%의 개인이 생기는구나. 뭐 5% 정도의 개인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특성으로는 뭐 전체를 다 하면은 그냥 모든 네트워크의 바이어스 업데이트를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지는 않고 뭐 어느 정도에서 세츄레이트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레이어를 이제 파인튜닝이 아니고 이제 단일 레이어의 성능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그 결과 여기 있는데 이게 레이어 인덱스이고, 이제 각 레이어 인덱스 중에서 이게 되게 피크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크를 치는 애들은 뭐 5%, 8%, 11% 정도의 개인이 있고,
물론 모든 채널을 학습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학습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프루닝을 하고 백프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개인이 적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능 영향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25개, 26개 레이어까지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뭐 여기서는 뭐 12번째 뭐 이런 피크 치는 애들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피크 치는 애들을 다 백프롭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중간에 들고 있어야 되는 액티베이션 양이 많아질 거고 저희는 지금 256kB의 SRAM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모리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최적의 조합을 이볼루셔너리 서치를 통해서 이제 밑에 식을 통해서 이제 최저 값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예시로 뒤에 나중에 리설트로 하나 나오니까요. 그거는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타이니 트레이닝 엔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텐서티 엔진, 뭐 TI-QAT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TE의 특성으로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TTE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레임워크들 다르게 백프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프롭 할 때 오토 디퍼런시에이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백프롭이겠죠.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 미분하는 식들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처럼 매번 에폭마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계산을 해서 이걸 컴파일 탐으로 업로드를 함으로써 이제 런타임 시에는 이러한 백프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포워드 그래프를 바이너리를 변환하기 전에 당연히 백워드 그래프가 있겠죠.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 이 백워드 그래프는 프루닝을 고려해서 리던던트한 노드는 제거가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뭐 8분의 1 채널만 사용하겠다 하면은 나머지 채널에 대한 그 그래프는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어스 업데이트는 또 별도로 고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으로는 오퍼레이터 리오딩 그리고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고려한 오퍼레이션 리오더링은 많죠. 뭐 텐설즈도 그렇고 뭐 걔네들은 뭐 레이어 퓨전도 되게 많이 해서 그러한 리오더링을 해서 인퍼런스 타임을 줄이는데 트레이닝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했을 때를 위한 리오더링은 잘 없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리오더링과 레이어 퓨전을 통해서 이제 백프로 할 때 시간을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GitHub 들어가서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컴보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서는 템포러리 버퍼를 사용을 해서 뭐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어떤 오퍼레이터 리오더링이 되는지는 이거는 좀 더 까봐야 알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모바일 내 버전 2 기준으로 메모리 풋프린트는 2배에서 3배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게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거 그래프 어떻게 보는 건지는 알 수 있나요? 혹시 아래 채팅으로 그래프요. 안 들리나요? 아니요, 좀 들리는데 좀 끊겨가지고요. 아, 아래 그래프 보는 방법이 따로 뭐 있나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요? 아니,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그래프 봐야 될지 좀 잘 모르려고 했어요. 진짜 죄송한데 혹시 채팅으로 가능하실까요? 음. 제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아래 그래프를 어떻게, 먼저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웨이트들이 있겠죠. 그 웨이트들은 항상 그 램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블 웨이트는 항상 올라가 있는 추적세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인퍼런스는 사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그 뒤에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위한 그레디언트랑 이제 액티베이션들이 이렇게 잡힐 텐데 어, 이제 트레이닝을 위한 그레디언트가 보통 저희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이제 맨 앞에 그 아웃풋 쪽에 존재하는 레이어에서부터 이제 인풋 쪽에 레이어까지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쭉 다 계산하고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없어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면은 바로바로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레디언트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근데 제가 트레인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지금 잘 들리나요? 그럼 이게 트레이닝 하다 보면 한 번 사이클마다 웨이트는 한 번 쓰고 더 이상 쓸 일이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웨이트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거기 파이토치가 왜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끝까지 들고 있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랑 액티베이션을 끝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먼저 쭉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 논문의 저자가 하는 말로는 뭐 파이토치나 그런 뭐 바닐라 백워드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가 잡히는데 뭐 우리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로 해서 뭐 256KB 이하의 메모리에서도 이제 바로바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되었을까요? 또 약간 혹시 궁금한 그래프의 게, 사실만 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넷 버전 2입니다. 이번에는 게 계속 시기에서 한국은 필로 하면은 그것만 해도 메모리 풋프린트가 4분의 1로 줄어지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 네,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존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했을 때 메모리 해봤자 절반 정도, 절반이 3분의 1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그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PC를 준비했을 때만 메모리 풋프린트 뭐, 어떻게 보면 뭐 두세 배밖에 감소가 안 된다는 게 뭐, 뭐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밑에 이제 웨이트를 위한 그 메모리량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생각한다면 좀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채팅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럼 혹시 방금 답변은 되었을까요? 아니면 뭐, 추가로 그 질문 있으시면 혹시 채팅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3개의 TinyML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아까 들었던 건 이제 모바일 넷 버전 2였고, 이제 다른 결과로는 뭐 프록실레스 나스랑 이 저자들이 만든 뭐 MCU 넷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닙스에서 발표된 건데, 이 3개의 TinyML 모델을 사용을 했고, 셋 다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한 뒤 PTQ를 하고, 그 뒤에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총 8가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고요. 네, 각 50회폭 동안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뭐 데이터셋으로는 뭐 카스랑 뭐 사이퍼 10, 100이랑 뭐 플라워, 푸드 같은 데이터셋들이 있고요. 메모리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타겟 디바이스로는 STM32F746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256이 아니라 320이었네요. 320KB SRAM이랑 1MB 플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위에서 실제 메모리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스케일링의 영향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MCU 넷에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이제 프리시전이 있죠. FP30이랑 인트8이 있고, 이제 각각 프리시전에서 옵티마이저, 뭐 SGD도 있고, 아담이랑 뭐 구글에서 보인 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SGD에 QES를 더한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이제 밑으로 쭉쭉 다 있는데, 당연히 FP32로 했을 때 이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퍼바운드라면 어퍼바운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73.3%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제 인트8에서 이제 각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했을 때 되게 성능 열화가 많이 됩니다. 뭐 SGD 같은 경우에는 64%,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높기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2% 정도, 2%포인트 정도 성능 열화가 있고, 이제 라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39.8인데 얘는 원래 거의 논문에서 봤을 때는 배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클 때를 타겟으로 한 거여서 뭐 요거는 지금은 배치 1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안 맞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뭐 39.8 정도가 나오고,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QES를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어퍼바운드보다도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인 로스랑 빌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은 QE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사용했을 때 로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래도 좀 71.8은 높지 않냐 했는데, 이제 아담이 그 중간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량이 3배 정도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성능이 비슷하기는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메모리량이 더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QAS 수행했을 때 단순 파인 튜닝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심지어 이 FP32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요건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스파스 업데이트, 그러니까 프루닝이죠. 그 백 프로퍼게이션 그래프의 프루닝인데, 요거는 대조군으로 3가지와 비교를 했습니다. 바이어스 올리 업데이트 방법론 하나랑 레스트 K 레이어 바이어스 웨이트 업데이트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클래시파이어 요거 3개와 비교를 했고요. 이 중에서는 클래시파이어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장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요거는 보통 저희가 도메인이 달라졌을 때 뭐 백본은 그대로 두고 클래시파이어만 업데이트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능이 가장 안 나왔고, 오히려 바이어스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클래시파이어는 되게 헤드 쪽에 적은 양의 웨이트만 학습시키는 거라서 뭐 그렇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레이어 아니면 바이어스를 학습시킬수록 성능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풋프린트는 증가를 하겠죠.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모바일 넷 버전 2고 프록실레스고 MCU 넷인데 대부분 다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클래시파이어만 했을 때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요. 마지막 K 레이어의 바이오스만 업데이트했을 때는 뭐 요 정도 어큐러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오스만 한 게 아니라 웨이트까지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점점 많은 레이어를 학습시킬수록 들어가는 메모리 양은 많지만 성능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본 논문에서는 QES랑 이제 스파스 업데이트를 하면은 성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어퍼바운드보다도 좀 더 높았잖아요. 더 높아지면서 프루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메모리량은 적은, 뭐 동일 성능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들어가는 메모리량이 뭐 7.5배까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 업데이트와 이제 QES를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어퍼바운드보다 아까 높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이 논문의 저자도 추측을 하기로는 그냥 그러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스케일링 해주는 게 뭐 오버피팅을 완화해주고 해주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인 타이니 트레이닝 엔진의 이제 메모리 세이빙 관점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아래 세 방법의 피크 SRAM 사용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풀 업데이트, 전체 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고, 그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스파르스 업데이트. 스파르스 업데이트는 프루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노란색이고, 그리고 이 스파르스 업데이트에 여기 저자들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이 TT 그래프 리오더링을 쓰면은 이제 빨간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넷, 프록시레스, MCU넷에 대해서 뭐 전체를 다 업데이트했을 때보다 뭐 당연히 프루닝을 뭐 8배 정도로 하면은 뭐 이 정도로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TT 그래프 리오더링까지 하면은 이 프루닝 했을 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성능 하에서 스파스 업데이트는 이제 이 노란색은 이 파란색 풀 업데이트에 비해서 7배에서 9배 정도 피크 메모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최종 결과인 이 오퍼레이션 리오더링까지 들어가면은 20배에서 21배까지 메모리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메모리 양의 로 비교를 했었고, 그러면은 얼마나 학습 시간이 줄어드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 결과는 이제 단일 이미지당 학습 시간을 이제 각각 3개의 환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파란색은 TF-라이트의 풀 업데이트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TF-라이트이지만 이제 프루닝을 한 결과이고, 이제 세 번째는 TF-라이트 프레임워크 대신에 저자가 개발한 TT 엔진에다가 프루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사실 TF-라이트는 학습 과정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나오는 그 함수들에다가 그냥 TF-라이트 커널을 적용했다라고 하고요. TT 커널에는 룹 언롤링이랑 타일링 등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리오더링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된지를 보려면 GitHub을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롤링이나 타일링 같은 경우는 그냥 쿠다 커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디플로이된 디바이스에 맞게 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T 엔진 그리고 프루닝을 했을 때가 이제 전체 풀 업데이트에 비해서 25배 정도 빠른 학습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MCU넷을 이제 데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결국에 한 장 이미지를 가지고 백프로브 했을 때 들어간 시간이 몇 밀리세크냐를 보면은 이게 밀리세크라서 546밀리세크 정도가 걸리거든요. 약 0.5초 정도가 걸린다는 건데, 원래는 13초 걸리는 게 이제 0.5초로 줄어들었기도 하고, 이 MCU넷을 그 인프런스 할 때 한 장당
OFPS라고 했을 때 200ms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거에 한 2배 정도밖에 안 걸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MCU 넷에서 한 장 인프런스 할 때 이미지 레졸루션은 12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CU 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몇 개의 바이어스가 업데이트되고 몇 개의 웨이트가 얼마 정도의 프루닝 레이쇼를 가지고 업데이트 된 건데라고 실제로 까보니까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2개의 레이어가 업데이트 됐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6개의 레이어가 이제 각기 다른 프루닝 레이쇼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이 밑에가 이제 결과인데요. 이 레이어 인덱스 0에서 42번째 레이어까지 쭉 있을 때 이제 바이어스,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 19번째부터 마지막 42번째까지 바이어스는 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됐고 앞에 대해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21번째, 뭐 24번째, 뭐 27번째 이러한 레이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러니까 백프로퍼게이션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고, 대신에 그 채널들은 이제 각기 다른,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모든 채널들이 업데이트 되지만 뒤에 있는 레이어들은 8분의 1, 4분의 1 정도로 프루닝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렇게 프루닝 한 것이 타당하냐라고 따져보면은 이제 이 위에가 이제 레이어 인덱스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메모리 양과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들 그리고 뭐 풀리 커넥트 레이어들의 웨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이 메모리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메모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액티베이션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은 원래 해상도와 비슷한 액티베이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메모리량을 차지를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는 이 웨이트가 차지하는 메모리량이 점점 많아지죠.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채널 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모리량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성능과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말씀드렸던 이볼루셔너리 리서치로 최적화시킨 결과를 얻어졌는데, 이거를 보려면 이제 뒤에 있는, 여기는 성능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6번째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여기 뒤에서부터 한 26개 정도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번째니까 여기죠. 피크치는 개인이 높은 애들만 뽑아서 업데이트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루닝을 하지 않으면은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액티베이션 학습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액티베이션도 점점 많아지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까지 백프로업을 하겠다 하면은 들고 있어야 되는 액티베이션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앞에 거는 사용 안 하고 뭐 얘네들 개인이 높은 애들만 사용하되, 물론 이제 뒤에는 또 웨이트 메모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들은 좀 프루닝을 하자, 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대로 나온 거죠. 이제 바이어스는 어차피 액티베이션이 많이 안 뜨니까 뭐 세츄레이션 되기 직전까지만 업데이트를 한 거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크 치는 데만 골라서 학습을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모리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면서 이제 백프로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실험 결과이고요. 혹시 실험 결과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단일 레이어들이 개인을 가지고 그 마지막 전체적인 학습 성능을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합,
그 sum of accuracy랑 이제 실제 accuracy랑 뭐 correlation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만 가지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은 첫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메모리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학습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은 하드웨어랑 알고리즘을 동시에 고려해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IoT 장치가 학습을 통해서 라이프롱 러닝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뭐 그러한 기여분이 있고, 다만 한계점으로는 이제 앞에 모든 실험들이 CNN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액티베이션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많아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웨이트가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많아진 이러한 형태는 사실 CNN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랭귀지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음성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백프롭 그래프를 만들지는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뭐 한계점이라면 뭐 이거는 CNN 기반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뭐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 논문이 그 제가 아는 분이 작년에 닙스 갔다 왔을 때 요거 포스터 앞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온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몇 개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각 디플로이 되는 디바이스나 뭐 제어기들이 메모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거기다 GPU를 박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그거를 구현한 프레임워크조차도 몇 개 없는데 그거를 256KB라는 환경에서 이러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냈다라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